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과학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책의 부제, 나는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가장 우리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과학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의 그 시를 읽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문학, 인문학 매우 달라 보이지만 뭔가 유사하게 비슷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철학자, 이들이 사실 과학자였잖아요. 고대 철학자 중에서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서 책을 구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과학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철학이라는 게 과학을 이제 포함하고 있었죠.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왜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문제를 아무래도 인문학이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인문학이 과학적 증거, 물질적 증거 없이도 옳은 인문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이 확률적으로 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 좋게 옳은 추론을 해서 옳은 인문학을 할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추론으로 또 엉뚱한 인문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문학은 반드시 과학의 토대를 갖추어야지 온전해진다. 그리고 과학의 토대를 갖추어야지 인문학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적극적인 통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에도 인문학적 요소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이런 것도 자연의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관점 자체가 인문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학에도 인문학적 요소, 인문학적 기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인데, 인문학적 질문으로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과학에서는 나는 무엇인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그냥 원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냥 원자의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공허한 개념이 되잖아요. 원자다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뇌과학적 입장에서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그런 뇌피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다룬 적도 있는데, 자, 우리의 뇌가 오래된 뇌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뇌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덕지덕지 붙어가면서 가장 오래된 뇌는 이제 파충류와 공유하는 뇌가 있죠. 그러니까 이 파충류의 뇌는 오로지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뇌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붙어 오는 거예요. 뇌관이 붙고 변형계가 붙고 그러면서 포유류의 뇌, 감정, 학습, 기억,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영장류 그리고 인간의 뇌, 거기에 이제 심피질이 붙게 되죠. 이게 새로운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본다면 나는 심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새로운 뇌는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새로운 뇌, 심피질은 그 안에 오래된 뇌의 그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활동도 해요. 우리 오래된 뇌는 오로지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전하려면 변화에도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뇌의 습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오래된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걸 아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발전할 수 있다. 자기 개발서에 그런 내용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튼 그 개념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뇌가 나를 속인다고? 나의 뇌가 나의 뇌를 속인다고? 이 개념은 우리 인간의 뇌 심피질이 아주 오랜 영역인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를 속이면서 변화 발전을 꾀해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심피질이다. 근데 이 심피질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내 몸을 통제하는 거는 파충류의 뇌가 되는 거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간을 막 통제하고, 내 췌장을 통제하고, 내 위를 통제하고,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뭐 지금 해독을 해라, 뭐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존재, 나라는 것은 일종의 의식으로서 나의 심피질에 위치하면서 관찰자, 경험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왔는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적이다. 뭐 깨달음에 관련된 책을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다뤘잖아요. 나는 관찰자이고 나는 경험자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나는 무엇인가, 심피질이다. 나름대로 좀 확률이 조금 높은 그런 추론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존재하는가? 우리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사고적 관점에서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인생이 좀 힘들 때, 이럴 때 더 많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행복을 누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특히 어린 시절에 많이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학의 답변은 생각보다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거는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진화, 뭐 이런 자연 선택, 뭐 돌연변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단위가 유전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유전자가 자기의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어떤 형태들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 이야기할 때 많으면 달라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막 생기다가 많아지니까 소화를 위한 뭐 위가 생기기도 하고, 뭐 시각을 위한 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방식이든 많아지면 무언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생존 번식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닭이라는 동체도 생기고 인간이라는 이런 동체도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는 목적 의식이나 어떠한 지향, 방향성,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전자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뭐 커다란 의미, 이런 거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물론 우리 인간은 그런 관점을 견디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종교도 만들고 또 다양한 뭐 인문학적 시도를 통해서 그 존재의 이유, 거기에 뭔가 건전하고 의미 있는 그런 관념을 막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뭐 그게 옳다 그르다, 그건 뭐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존재는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내 몸을 통제하는가,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내 유전자를 통제할 수 있는가? 그거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도 결국에 우리의 의식은 우리 몸의 차원에서도 관찰자, 경험자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여러 깨달음의 책에서 나오는 관념, 다시 한번 언급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인데, 어디로 가는가, 그 전에 살펴볼 게 있죠.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는 뭐 원소적인 차원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다양한 원소들은 별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별에서 왔다. 우리 예전에 유명한 TV 드라마 있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그게 이제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과학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소는 별에서 왔다. 그게 맞는 것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상당히 다양한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물리학적 관점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엔트로피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열역학의 1법칙, 우주 에너지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데 이 법칙, 엔트로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엔트로피는 뭐냐면 그냥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휘발유를 1리터를 차에 넣어서, 휘발유는 의미가 있죠. 정제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의 요소잖아요. 차에 놓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하는 거리라는 이런 결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퀴가 돌면서 먼지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엔진이 돌면서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1리터의 휘발유가 그냥 무질서에 무의미한 이런 것들로 다 흩어지는 거죠. 이걸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게 뭐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그 관점에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단위는 아니겠죠.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지만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가? 다 사라진다. 그리고 태양도 50억 년 산다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지면 결국 우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우주와 소통을 하고 더 먼 우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황당한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결국 에너지가 존재하려면 태양 같은 스타, 항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스타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그런 스타인데, 별인데, 우리 태양계에서 무려 4.24 광년, 그냥 4광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설사 그게 뭐 가능하다 치더라도 4년을 간다. 그런데 그게 이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년이에요. 그 프록시마는 태양보다 에너지도 별로 없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다. 확률적으로 사실 무의미한 확률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우주를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별들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우주인가?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외계인 하면 진짜 외계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인데 4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걸 알고 난 뒤로는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서로 뭐 소통을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이 광활한 우주에 뭐 어딘가에 뭔가는 생존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확률은 개인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남극에 수명이 5초짜리 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북극에 수명이 5초짜리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끼리 만날 확률, 그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죠. 뭐 수십억 광년씩 떨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납니까? 인간이 뭐 수백만 년 진화해서 결국 이런 상태로 잠깐 지금 한 몇천 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적으로 비슷한 존재가 시기도 맞아야 되고, 근데 그게 도대체 소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결국 모든 게 다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순간이 영원한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고, 사람의 뭐 일생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거야 우리가 어떤 관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이 순간을 사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곤 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그 과학적 내용을 다루면서 많은 과학 서적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아주 좋은 그런 입문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